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고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환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신재민 선생님도. 네,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각에 시작할까요? 3시 정각에? 뭐 5초 남았으니까. 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세션은 동국대 일본학 연구소 주관이고요. 한반도의 현재와 제일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 일본학 연구소 연구원 유영민이고요. 오늘 발표 맡아주실 선생님 3분 모두 동국대 일본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면서 모두 제일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해 오신 분들입니다. 최근에는 3분 모두 기존의 제일 디아스포라 연구 범위를 여러 방면으로 확장시키고 보완하는 연구를 시도하고 계셔서 오늘 토론이 더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는데요. 제한 시간은 발표 토론 합쳐서 40분입니다. 발표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생각하고 25분의 채팅으로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25분쯤 되시면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는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정성혜 선생님이시고요. 발표 주제는 영화 이바라키의 여름에서 본 제일 코리안 정체성입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연구원 정성희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바라키의 여름에서 본 제일 코리안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영화에 나온 문석 대사님 건국학교에 대해 민족학교에 대해서 건국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방 직후 일본에 남아 살아온 제일 코리안들이 가장 우선시한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창고 및 공장의 일부 또는 일본 학교 교실을 빌려 전국 각지에 약 600개의 학교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모국의 분단 또한 한신교육 투쟁 등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민족학교는 크게 2가지로 조선학교와 한국계 학교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민족학교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 학교교육법인데요.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한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가리키고 이들은 일조교라고 합니다. 일조교는 일본 교과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한편 가정학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정학교는 학교교육법 제134조가 정한 학교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행하는 것이며 조선학교 및 도쿄 한국학교는 학교교육법상 인터내셔널 스쿨처럼 가정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학교는 일조교에 비해 제약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커리큘럼 변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학교, 특히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뿐만 아니라 조선학교를 소재로 한 우리 학교, 아이들의 학교 등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 학교는 신스모 선생님 등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한편 한국계 학교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 한국어 교육, 민족교육 등으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국 학교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재로 한 접근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국계 학교를 대상으로 한 반선 다큐멘터리는 몇 개 있었는데 영화는 이바라키의 여름이 거의 처음이라 볼 수 있어서 그러한 접근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는 제작자의 의도와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고 다큐멘터리 주인공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바라키의 여름을 통해 제일 코리안의 정체성을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화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공국학교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요. 공국학교는 46년 3월에 배투돈지회의 문화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국공업학교, 공국고등여학교가 창립된 것이 그 시작입니다. 1년 후인 47년에는 학제가 633제가 되었고 이에 맞추어 보통 중등과정 내 공국중학교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일본 문부선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개교했을 당시에는 대부분 제일코리안 학생들이었으나 현재는 제일코리안 외에도 일본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이바라키의 여름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바라키의 여름은 2014년에 푸상 MBC를 통해 17 선화의 도전이라는 제목과 함께 2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그 후 이것을 재편집하여 2015년 한국에서 이바라키의 여름, 2017년에 일본에서 댕게 우리들의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이바라키의 여름은 방영 당시에는 17 선화의 도전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영화 제작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의견에 의해 이바라키의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개봉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댕게이 우리들의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댕게이라는 말은요. 일본어로 전통예술부 그러니까 넨토게이츠부를 줄임말로 넨게이라고 합니다. 감독인 정선원은 어떤 인터뷰에서 처음은 조선학교를 촬영하려고 갔는데 여러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때 코디네이터분이 공국학교를 추천해줬고 또한 촬영했을 때부터 영화 개봉에 위해 많은 생각을 해서 좋은 화질의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했다고 합니다. 이바라키의 여름은 학생들의 선전 다큐멘터리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공국학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동아리인 전통예술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실력은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에서도 유명하며 2007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16회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의 창작 부문에서 1위에 해당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작품은 그런 공국고등학교의 전통예술부 학생 9명과 지도교사가 2014년 2014년 제38회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 이바라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풍경이라든가 일상 등 그들의 도전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중심적으로 그려진 전국 고등학교 종합문화제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요. 일본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동아리는 제6회와 문학계로 나눌 수 있고 전국 고등학교 종합문화제는 7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학의 동아리의 전국대회입니다. 이 전국대회에 출전하려고 하면 각 도도부현 집안에 있는 대회에서 대표로 선정이 되어야 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는 연극, 합창, 반성, 사진, 소회 등의 19개의 부문이 개제 부문이 있는데요. 전통예술 부문과 일본 음악 부문은 경연대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 부문 다 상위 4개 학교로 선정되면 도쿄에서 열리는 우수고등학교 도쿄 공연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소속한 공국학교는 이 대회에 오사카의 대표로 지금까지 17년 정도 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분석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화의 구산, 즉 풀었을 시간, 장면, 자막 및 나레이션으로 나눠서 작성을 쭉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후 영화에서 그려진 장면이라든가 특히 본 발리누피아에서는 영화에서 나온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발언들에 주목을 했고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추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장면을 추출을 하냐고 하면 본국, 거주 국과의 관계선에 대해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스튜어트 홀은 전체선에 대해 전체선은 근원적으로 역사에 따르는 곳이고 끊임없이 변형의 과정 속에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즉 전체선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변화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라 생각을 됩니다. 즉 이것은 전체성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러 특성이 섞이고 융합하면서 발달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코리안의 경우 사회라는 것이 본국인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거주국인 일본이라고 할 수 있고 제1코리안의 전체선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에서 출연하는 사람들의 대한민국과 일본의 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주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예술부의 지도교사인 잠시만요. 네, 차전대미 선생님의 인터뷰 장면인데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고1 입학생들을 환영하는 무대가 있었는데 용감한 선배들이 한국의 부채춤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춤이 있다니. 더럽다고 욕하고 차별당하는 곳밖에 없었던 한국의 존재가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국인 나 자신을 스스로 차별했을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때부터 춤을 시작했습니다. 춤을 시작하고 나서 든 생각이 나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며 투명 인간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있어 한국에 풀이를 두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짐이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전체성의 갈등이 있다는 게 제일코리안 2세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일코리안 2세들은 일본에서 태어날 때부터 본국에 대한 문화둔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뒤찾기 위해 노력을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민족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적극적인 민족의 미식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일본 사회와의 관계선보다 한국과의 관계선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부의 본인 김성화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나는 성화가 선생님한테 들은 말 중에서 제일 기뻤던 게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성화에게 성화는 몇 살에 일본으로 왔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 정도로 성화가 우리말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는 거잖아. 정말로 기뻤어. 그거는 최고의 찬사야. 김전치 씨도 아마 앞에서 본 전대미 선생님과 나이대가 비슷해요. 같은 세대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언어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코리안과 언어와 전체선에 대한 연구는 몇 개 있는데요. 2006년에 발표된 정기해와 야지마 토모코의 논문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평가할 때 그리고 전체성 한국어 사용률을 분석할 때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분석할 때 세대 상관없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높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언어에 대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제일코리안 2세들은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등 부모인 제일코리안 2세가 한국이라는 존재성을 나타내는 언어, 즉 한국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를 못하는 제일 코리안들이 많지만 결국 살아가면서 나는 제일 코리안 이라고 생각할 때 언어에 대한 그리움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과의 관계성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부 부원이 이사회양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제일 한국인이고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아야 하니까 가능하면 내가 일본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싫다고 공군학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글짓기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공국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선택으로 공국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부모 세대와 아이들 세대 간의 의견 차이를 잘 나타낸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의 자녀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자녀의 장래를 고려하며 일본 사회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이 사회양의 아버지는 일본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회양 본인은 제일 코리안 사회 및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제일 코리안 사회 및 목국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딸인 이 사회양이 열린 태도로 자신의 위치 및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제일 코리안으로서 일본 사회와에 담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전태선, 풀이, 도구, 더불어 왜 전통예술을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감독분들은 여기서 제일 코리안의 삶에 그리고 제일 코리안의 전체선에 대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2월에 일본에서 방영된 전통예술부 학생들의 짧은 특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나라와 연관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느낍니다. 전통 예술을 배우면 자신이 제르코리안이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큼도 일본어로 크고 일본 반식대로 사는 게 더 있을까고, 남들에게 한국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다지 감이 오지 않지만 전통예술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림을 아니더라도 제 안에서 피가 흐른다고 할까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자신의 프리에 대해 학생들이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성은 어떤 부분에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가 라이닝 타임 내내 전통예술에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학교의 에스닉 심볼이 전통예술을 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읽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예술을 제일 코리안 자신들이 계승해가는 곳으로 제일 코리안으로서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코리안 2세 이후에 제일 코리안들에게 있어 민족 문화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다는 측면보다는 배우고 익힌다라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예술부 학생들 또한 민족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통 예능을 배우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그것이 전체성 확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전통 예술을 인해 모국 유학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공국 학교에서 한국의 예술대학, 예천적으로
예전에 요니카 진학하는 사람들이 뭐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그중 몇 명은 이제 졸업을 했고 한국에서 전통 예술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도 알고 있고 그런 현상들을 생각을 하면 이는 1세나 2세와는 다른 그들의 길을 모색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사회와의 공정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공국 학교 학생들이 전국 고등학교 종합문화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 공연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면 확산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다는 것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오사카 대표로 일본어 전통예술을 선보이는 무대에 참가하여 일본 전통예술부원과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인 지신밟기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일코리안의 문화가 오사카의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고 일본의 마조리티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 영화의 런닝타임 내내 그려진 전통예술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전통예술을 통해서 본국과의 관계, 고주 크기 일본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전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이바라키의 여름을 연극에서 하는 사람은 손해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전체선에 주목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화처럼 저도 학생들과 같은 입장이 아니지만 약간 도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한국계 민족학교의 연구는 저성학교와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공극 학교에 대해서는 인터뷰도 저는 실시한 적도 있어서 이 발표에 대해서는 언젠가 논문으로 투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은 영화 분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 많은 이야기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찍 끝내버렸어. 죄송합니다. 예, 25분 되면 보내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너무 적절하게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토론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맡아주실 분은 한국영상대 김보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토론을 맡은 김보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먼저 영화나 제일조선인이 제 주전공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많은 부족하지만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선생님 요지문을 받고 또 이 영화를 제가 직접 본 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 발표를 좀 들으면서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토론문이 유효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발표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바라키의 여름을 통해서 제일코리안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일본 상업 영화 대표적으로 고나 이제 박치기나 또 이제 다큐멘터리 다른 영화 우리 학교나 이제 아이들의 학교들을 보면은 제일조선인의 그 민족 학교가 주로 조총련계 조선 학교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이바라키의 여름은 좀 귀중하게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한국 학교를 소재로 하고 있고 또 이를 픽션이 아니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 실상하고 또 제일조선인 민족 학교의 다양성을 대중들한테 전달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학교를 비롯한 기존의 영화나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호들, 그러니까 인공기라든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액자 등 이런 걸로 대변되는 사물 등과 함께 주로 조선적 제일조선인들의 정체성이나 조국인식 등을 다소 좀 무겁고 약간 엄중하게 다룬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바라키의 여름 같은 경우는 건국 학교의 학생들하고 이제 지도 교사들이 전국 고등학교 총합 문화제 이바라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포커스가 주로 맞춰져 있고 그 가운데서 제일조선인의 어떤 국가, 민족과 연계된 그런 정체성과 같은 사안들이 좀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은 좀 메인이 아니고 후경화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 영화의 그 러닝 타임이 90여 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보여지는 제일 코리안들의 그 학생들의 전통예술 습득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한국 관객들에게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근데 또 마냥 또 가볍게만은 볼 수만 없는 또 측면의 영화이고 또 제일 코리안과 그들의 사회에 대해서도 제고하게 하는 측면도 볼 수 있는 복합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오늘 선생님의 발표랑 직접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감상하고 생각했던 의문점들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본 발표의 방향을 설정하실 때 다큐멘터리란 장르는 제작자의 의도와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며 다큐멘터리 주인공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바라키의 여름을 제일 코리안의 정체성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설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아까 언급하셨지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조국, 더불어서 왜 전통예술을 하는지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실 이야기하는 장면은 없고 그 대신 이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전통예술에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 전통예술을 임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인터뷰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좀 일부 장면들에 그치고 있고 영화의 그런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 전통예술 대회 준비와 참가를 통해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인지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동료애를 형성한다든지 자기 한계 극복을 통한 그런 성취감 이런 거에 좀 더 만족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바라키 여름은 분명 제일 코리안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기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전통 문화를 통한 제일조선인 사회와 어떤 일본 사회와의 융합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소통의 가능성에 대해 좀 집중하고 시사하는 면이 좀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건국학교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을 때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바라며 한국의 전통 타악기나 민족무용 습득 이런 거에 힘쓰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주제성이나 그런 감독의 의도가 좀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또 중요한 점이 특히 건국학교 학생 그 일부 부모의 출신이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어머니는 중국인 또는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어머니는 일본인과 같이 제일조선인 그런 조합으로 구성된 그런 가족 단위가 아니라는 점 그런 집단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의 그 포스터에서도 그 여름의 끝에서 아오바이들이 만들어낸 다나나의 스토리라든지 아오바이들의 뭐 뜨거운 도전이라는 문구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선전되는 이 영화가 선전되는 그런 점들이 제작자의 의도나 주제에 맞물려서 이 영화를 그 제일 코리안 정체성의 문제로 접근하시려면은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영화를 선생님이 제일 코리안 정체성으로 접근하고자 하신다면은 건국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어떤 구성원의 학교 단위라든지 가족 단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첫 번째 질문하고 연동되는 점이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주제하다시피 제일 코리안의 그 정체성은 해방 후에 한일 관계라든지 북일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떤 제일 코리안 개별 주체 문제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 조선 학교와 그
한국학교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민족학교의 현실도 그런 제일조선인의 그런 해방 후에 그런 남북관계라든지 그런 대외관계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이바라키 여름은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그 우리 학교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장르에서 보여지는 제일조선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성격을 좀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좀 더 현실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 조선 초중고 학교를 소재로 하고 있고 또 약간 지금 선생님이 다루신 영화랑은 조금 차별적으로 과거와 현재 북한 또 한국, 일본의 관계성 속에서 그 제일조선인의 정체성, 조국인식 등을 관객들에게 되게 명확하게 발신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교우 관계, 사제 관계, 아까 말씀하신 뭐 언어 문제, 조선어, 일본어의 뭐 그런 간극, 그리고 복장, 교복 같은 거의 문제, 그리고 단체 활동, 그리고 진학, 대학 진학이라든지 그런 수학여행 등 학교 생활 전반에서 실제 학생들이 직면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되게 심도 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 이바라키 여름은 그런 제일조선인의 세대별 정체성 차이와 문화를 통한 정체성 구축을 그 일부 인물들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막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차이점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편의 이거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좋은 점이 둘 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해본다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제일 코리안의 정체성에 대한 그 접근법하고 무게의 그 차이가 보이는 점이 그 한반도 분단의 상황으로 양분화된 일본 민족학교의 현실, 그리고 이 두 개체를 그 수용하는 일본사의 정책 분위기랑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상업 영화에서 조선 학교는 주로 자주 그 북한의 축소판처럼 계속 노출되고 제일조선인의 정체성 또한 조선적이냐 한국적이냐 그런 선택의 문제로 규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학교를 매개로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제일조선인의 정체성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시하는 그런 현실 속 그들의 인식이 분명히 같이 파악되었을 때 더욱 유효한 연구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발표자 선생님께서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바라키의 여름 다큐멘터리 영화가 앞으로 현실적인 그런 제일코리안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저의 감상과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보현 선생님. 정성희 선생님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아까 선생님 지적을 해주듯이 여기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중국인 친구도 나오고 어머님이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제일 겹보이라는 친구도 나오고 아마 아버지가 제일 겹보고 어머니도 제일 겹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를 제일 코리안으로 해도 될까 아니면 제일 디아스포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고 지금도 사실 그 제일 코리안으로 보는 게 맞을까 그리고 아니면 디아스포라로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앞으로 이게 논문을 투과할 때는 조금 더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인데요. 우리 학교와 일본의 이바라키의 여름이라는 영화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우리 학교라는 영화를 좀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좀 확실하게 좀 지금 떠오르는 것도 사실 별로 없는데 사실 우리 학교와 한국계 학교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 이바라기의 영화라는
이바르케 여름이라는 영화에서는 사실 전체선이라는 말이라든가 그런 저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의리학교라는 영화는 사실 그런 전체선이라든가 자기 저급에 대한 것이 많이 대사라든가 인터뷰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이 좀 비교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선이라는 부분에 만약에 중점을 둔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 뚫려요. 유영민 선생님 마이크가 들었어요.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꺼져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김보현 선생님께서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분 간단한 질문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현 선생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네, 다 의문점이 해소돼서 괜찮습니다. 네. 네네. 예, 그러면 간단하게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계 학교의 그 전통예술부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그 정성희 선생님 발표를 흥미롭게 봤는데, 이 김에 저도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한국 선생님이 아예 일본 가셔서 거기서 직접 지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그렇게 직접 가르치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흡수를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정성희 선생님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인터뷰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현상 자체가 음악을 한국에 있는 그 연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는지 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와 달리 제가 다녔을 때와 달리 그렇게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오시면 학생들은 그대로 받고 그거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도 너무 잘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뭐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듣고 있고, 근데 여기서 나와는 전국대회에서는 13분 동안 이렇게 연기 뭐 전통예술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구성은 뭐 아까 나오신 차전도미 선생님이라든가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테마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는 굿을 했고, 근데 그것도 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굿을 했고, 어떤 시기 때는 좀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조선통신사에 대한 테마를 갖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대회만 보면 그냥 한국어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 자신들 안에서 조금 여러 가지 해석하고 있었고 많이 좀 변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 맡아주실 분은 역시 동국대 일본어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신 이영호 선생님이시고요. 발표 주제는 1970년대부터 90년대 제일코리안과 고려인의 문화교류, 잡지 삼천리, 민도, 청구를 중심으로입니다. 네, 이영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일본어연구소 연구원 이영호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1970에서 90년대 약간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광범위한 약간 20년이 넘는 기간을 범위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제일코리안과 고려인의 이제
교류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이 삼천리 민도 청구라는 새 잡지를 통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제 강점기 이후에 사실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코리안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민족의 대부분이 이제 가장 대량 이주하게 된 시기가 사실 일제 강점기가 계기가 된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 일본 외에도 이제 뭐 중국, 러시아 등등 사실 뭐 저희 소장님께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뭐 유럽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굉장히 전 세계를 퍼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제 강점기 굉장히 많이 우리 민족이 이산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우리 재외 동포, 우리 디아스포라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사실 이 시기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70년대라는 시기가 기존에 이제 한 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일 코리안 사회에서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조국이라는 게 이제 뭐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북한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북송 사업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 60년대 들어서 이제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북송 사업에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이제 많이 태도가 바뀌잖아요. 이제 일본에서 나는 정주하겠다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게 70년대인데 이게 60년대 중반부터 이제 슬슬 나타났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일본에서 살아야 하고 앞으로 내가 살 곳이 여기이다 보니까 재외 동포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제일 코리안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간 우리 조선인들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고 있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70년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70년대 이제 관심이 시작이 됐다. 뭐 그 전부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많은 담론이 형성된 게 70년대부터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소련 냉전기 그리고 이제 90년대 소련이 해체가 되고 또 개혁 개방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제일 코리안을 비롯한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상황 역시 크게 변하게 되게 됩니다. 교류 양상도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70에서 90년대를 함께 보다 보면은 어떻게 그 양상이 변했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제일 코리안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각 시대별로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에 대한 양상이 요 새 잡지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나마 그 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걸 좀 넘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교류함으로써 어떠한 좀 접점이 형성됐고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뒤에 후에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류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서로의 거주국 나아가서 이제 본국 한반도 이제 사실 저는 한국을 주로 했는데요. 그래서 본국과 거주국에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관련 현황만 그냥 간략히 여기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볼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천리는 굉장히 방대하죠. 뭐 50호까지 나오는 동안 사실 이 중앙아시아랑 고려인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 지역에 관련된 거는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6년에 이제 처음 6호에서 나왔고요. 1985년 종간호에 이제 딱 언급되는 정도였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44호 기사를 제외하고 사실 6호도 좀 중요하긴 한데요. 6호 44호의 이제 특집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교류 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삼천리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민도에 가면은 굉장히 양상이 변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1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발행 기간이 짧았습니다. 약 3년 정도. 여기 보시면은 창간호가 87년이고요. 그다음에 종간호 10호에서 종간했기 때문에 90년 3월에 이제 종간을 했는데 요 약 3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제 기사가 12개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나 꾸준히 보면은 정말 꾸준히 이렇게 1개 이상의 기사가 매호, 뭐 물론 2호는 없지만 4호도 없고 꾸준히 기사가 1건 이상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교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민도에는 나왔던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에 보면은 민도 종간 이후에 나온 청구, 종간 이후는 아니죠. 이제 이 1호가 89년이니까 민도가 끝날 때쯤에서 이제 창간된 잡지인데 이때도 보면은 기사가 굉장히 여기 보면은 30건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도라는 잡지는 물론 이혜성이 이제 사할린 출신, 이제 가라우토 출신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청구에 가서는 굉장히 삼천리의 이제 편집진이 청구에 많이 넘어갔는데 청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려인의 25호까지 발행이 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나왔다는 걸 보면은 이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좀 과거에 비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현황은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천리는 9건, 민도는 12건, 청구는 30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건수만 소개를 했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 특히 청구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청구에서는 사실 민도 같은 경우에는 뭐 팔레스타인도 다르고 여기저기 많이 다르고 삼천리는 뭐 전반적으로 해외 관련 기사가 적기 때문에 뭐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집중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외에 관련된 많은 기사 중에 12건을 차지하고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청구는 30건, 정말 많은 기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구는 뭐 조선족과 고려인을 제외하고는 크게 관심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미국, 재미코리안 이 정도 제외하고는. 그래서 요 세 잡지 모두 해외 다른 국가보다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여기서 이제 고려인으로 꼭 국한화시킬 수는 없는 과거 역사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라는 거는 명확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은 비율은 여기였습니다. 강제징용, 조선인 이주, 항일운동 같은 역사 문제 관련 기사가 사실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의 삶도 집중을 많이 했지만 그와 더불어 정말 많이 다른 게 역사에 관련된 일제강점기 얘기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특징이란 특징인데 여기 보면은 사할린을 매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사할린이 이제 아무래도 가라우토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할린이라고 했지, 지금은 사할린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일본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일본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러시아 쪽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이 사할린 지역이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조선인, 그러니까 우리 제일 코리안이죠. 이제 뭐 국적으로 나누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러시아 현지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할린을 매개해서 사할린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조선인을 매개로 일본의 전후 책임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모든 지면에서 다루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소련의 1937년 조선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가 있었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략 다 이유를 아시겠지만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파이론이 규정을 해서 조선인들 거의 대다수를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죠.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근데 이제 그 당시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에 관련된 담론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요. 근데 여기서 그게 뭐가 특이해라고 한 분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1970년대부터 9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자료, 그다음에 많은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특이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1970년대부터 이제 90년대, 특히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문헌을 찾을 수가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만 해도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에 대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리고 러시아 현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도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에는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얘기한다면은 좀 어떻게 보복을 당한다? 그런 좀 굉장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런 담론을 제일코리안 사회에서 형성을 했다. 제일코리안 지면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삼천리 민도 청구의 고려인 관련 기사를 보시면은 역사 중심 담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라는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코리안과 고려인이 교류를 어떻게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라는 거를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본 발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생활 양식의 변천과 문화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삼천리 6호에 나온 겁니다. 삼천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사가 있지는 않았는데, 그때 여기 보면은 오자키 코사크가 이제 예전에 우즈벡,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문만 간략하게 보면은 이전에는 북극성이라고 불렸던 순조선의 콜호즈였지만 몇 해 전에 인접한 군소 코로즈와 병합해서 지금은 러시아인, 우즈벡인, 카자흐인, 우크라이나인, 키르기스인 7민족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코로즈 집단 농장인 거죠. 이 농장에 과거에는 조선인만으로, 그러니까 각 민족만의 고유의 코로즈라는 농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제는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과 결합해서 하나의 집단 농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래서 그 현지에서,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주변 소수 민족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했던, 특히 이걸로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요, 농장으로. 그래서 새로운 경제 생활권을 형성했던 우리 그 고려인의 모습을 70년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생활 양식을 지금 간략하게 확인을 했지만, 이거는 제가 딱 하나만, 그냥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본국의 문화로 연결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고려인 이야기고, 그리고 현지로 간 거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를 보다 보면은 그리고 민도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제일 코리안이 슬슬 이제 학술 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려인 현지로, 중앙아시아 현지로 이제 제일 코리안과 일본인이 향하게 됩니다. 그때 서로 이제 같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만나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지금 서로 접점을 형성하는 지점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본국의 음식. 그래서 김치, 그다음에 뭐 조선의 맛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선 요리 레스토랑을 개점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요것도 한번 잠깐 먼저 보시고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천리에도 요거는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유지노 사할린스크 갔을 때 이제 일본인이 이노우에 아키히코가 직접 갔을 때 그 고려인 여성이 김치랑 뭐 데친고사리, 아이노 양파 등 이제 김치가 사실 포인트였는데요. 그 본국의 음식을 가지고 여기 고려인 사회, 그래서 중앙아시아 현지, 러시아 현지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게 이제 이노우에 아키히코가 딱 이제 동양인 얼굴이 나타난 거잖아요, 시장에. 그랬더니 이노우에 그 일본인 얼굴을 보고 나서 안녕하세요, 조선말 하십니까? 라면서 이제 본국어, 그러니까 모국어로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 보면은 얼굴을 보고 나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모국어로 인사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이때 이제 이노우에 아키히코가 저는 일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일본어로 응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국어인 이제 뭐 편의상 이제 조선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어로 응대를 하지 않고 갑자기 일본어로 이제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응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사할린 출신, 그러니까 사할린이라는 가라토 출신 고려인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제 모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러시아어로 현지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실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흥미로운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1990년대 고려인이 이제 본국으로 직접 향합니다. 근데 본국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북한인데요. 북한으로 직접 향해서 북한에서 이제 요리를 배워요. 전통 요리를 배워와서 그거를 들고 와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음식, 이제 본국의 음식을 파는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여기 본국의 음식에 이제 뭐가 맛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본국 음식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 중국식 요소를 가미, 중국식이 잘 팔리는구나, 여기 이 현지 사람들 입맛에 맞구나라는 거를 이제 현지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국에 특화된 요리로 새롭게 이제
음식을 개량해서 팝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본국의 문화를 가져와서 거주국에서 이제 고유의 또 발전시켜서 파는 문화의 탈영토와 재영토, 음식의 이제 음식 문화의 탈영토와 재영토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제 사실 교류만 있다라는 접점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를 넘어서 서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삼천리 44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강제원, 이제 삼천리가 종간하는 시점입니다. 80년대인데 이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여기 인용문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일본 쪽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코리안이 통명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일본인처럼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름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제일코리안인지, 그러니까 한국인인지 아니면은 일본 사람인지 이름만 보면 구분할 수 없게 바꿔버리죠. 하지만 러시아, 중앙아시아 현지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겔만 킴이 있죠. 킴이 본국의 이름이죠. 원래 근데 김씨라는 거죠. 겔만. 그래 겔만은 이제 그 러시아식 이름인데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원래 성은 두고 러시아 이름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국적을 취할 때도 귀화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근데 이런 식의 이름을 서로 바꾸는 거를 비교하면서 이런 어떻게 이름을 취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지? 라는 서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적 얘기도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중국, 소련 거주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죠. 일본은 좀 예외죠. 하지만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이제 본래의 성은 유지를 하는데 제일코리안은 완전히 그냥 일본식으로 바꾸게 된다. 이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근데 제일코리안이 일본식 이름을 취하는 거는 귀화를 하는 거는 제일코리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귀화이고, 귀화를 하고 나서는 일본인인 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즉 차별을 탈출하게 하기 위한 귀화이다 라면서 일본의 소수민족 정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코리안이나 고려인이 서로 이름을 매개로 일본과 소련의 이제 소수민족 정책을 비교하고요. 이걸 통해서 일본의 소수민족 정책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비교함으로써 그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각 지면이 약 30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냐라고 큰 흐름만 한번 보면은 삼천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70년대죠. 80년대 초반이고 전적으로 일본인을 통해서만 교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물론 이제 조선인, 그다음에 제일코리안이 고려인 사회 현지로 갔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면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지면에 소개된 제일코리안 지면에 나타난 고려인 사회가 소개되는 양상은 완전히 일본인을 통해서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도에서는 이회성이 직접 이제 고려인 사회, 특히 사할린으로 가게 되죠. 사할린 성묘단으로 사할린을 직접 가서 직접 교류하는 새로운 양상이 이제 민도에서는 나타나고요. 청구에서는 고려인이 오히려 일본에 오게 됩니다. 제일코리안이 고려인 사회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직접 서로의 이제 거주국을 넘나드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여기 오타가 있어요. 90년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매개한 교류도 물론 나타나고요. 그래서 삼천리 민도 청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 시대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문화 활동, 각종 단행본이나 어떤 게 있었나 한번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도에서는 이거는 이회성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회성이 여기 한국 한겨레 신문에 이제 언 땅에서 부르는 망향의 노래, 사할린 거주 우리 동포들을 찾아. 그러니까 제일코리안 이혜성이 한국의 한겨레 신문에 총 16회 동안 이제 고려인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제일코리안이 고려인을 한국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기사 2호이고요. 여기 보면은 근데 이 똑같은 기사를 일본어로 작성해서 민도 5호에는 사할린 제방을 수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16회 연재분 모두를 기사 하나에 합쳐가지고 민도에 실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려인 박형주가 고려인이 일본어로,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일본어로 쓰진 않았겠죠. 근데 이걸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민도사에서 유일하게 단행본으로 출간됩니다. 이 책이 민도사에서 나온 딱 하나밖에 없는 단행본이에요. 그러니까 민도 잡지를 제외하고 민도사에서 나온 유일한 출판물이다라는 점에서 그 당시 제일코리안 사회에서 특히 민도에서 고려인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나를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청구에서 소개됐던 건데요. 이것도 예전에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은 한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재미코리안이 이제 중앙아시아 현지로 가서 취재한 내용이 1988년 한국에서 발행됩니다. 근데 요 한국에서 발행된 단행본을 1935에서 중국 소련 조선 특집에서 알마아타의 고려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부만 번역해서 이제 일본에서 소개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거는 한국의 재미코리안과 고려인의 교류를 한국에서 나온 단행본을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제일코리안 지면에 수록을 했다. 그래서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고려인, 중앙아시아, 그리고 미국 재미코리안이 엮이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본국과 거주국이 완전히 엮여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재미코리안 신현자가 이제 했던 얘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4장에서는 딱 일부만 가져옵니다. 책 전부를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을 만난 지식인들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집단 정체성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이제 보면은 또 여기서도 음식으로 형성이 돼요. 음식으로 이제 재미코리안과 고려인이 처음 만난 건데요. 이때 또 음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면서 서로 교류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요. 고려인 사회에서 재미코리안은 어떻게 지내냐, 재미코리안이 미국에서 입지는 어떠하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소련은 공산주의, 그다음에 미국은 민주주의였죠. 그런 서로한 상이한 체제 하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런 다른 상이한 체제에서 어떻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살고 있나에 대한 그런 걸 확인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미코리안의 생활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상이한 정치 체제를 넘어서 그러면은 상이한 정치 체제 하에서 재미코리안이 본국과는 관계가 어떠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1935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에서 이제 본국 한국을 경유해서 제일코리안, 고려인, 재미코리안이 초국가적으로 국가를 막 넘나들면서 교류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소개하기에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지만 사실 오카와 나스코라고 청구에 굉장히 많이 중앙아시아 조선인 얘기, 고려인 얘기를 사실 청구에 굉장히 많이 소개해준 사람이 이 오카 나스코입니다. 근데 이 오카 나스코가 이제 청구에 수록했던 내용 등등등 합쳐가지고 이후에 이제 2006년에 이런 책을 단행본으로 출간을 하죠. 두껍진 않고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근데 일본에서 중앙아시아, 이제 고려인 이야기를 일본인이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었고 그 기사의 초출이 이제 청구였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아스포라 간 연대라는 건데, 우리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전부 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끼리의 연대잖아요. 제일 코리안, 그다음에 뭐 재미코리안, 그다음에 고려인, 전부 다 이제 우리 민족끼리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1919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효정이 이제 카자흐스탄 워크숍에 참여했던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학회죠. 학회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외의 여러 국가,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조선민족의 민족적 생활의 모습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 현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 검토하고 각각의 다민족 사회 공생의 건설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모색한 취지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론 우리 민족의 교류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중앙아시아 현지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었죠. 소련이 해체하고 나서. 그런 우리 민족을 넘어서 거주국의 다양한 소수민족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민족적 접점을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디아스포라 간의 교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할 수는 없고 소개하는 차원이지만 이 1919호에서 이런 이야기가 간략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통해서 제일코리안, 고려인 등 우리 민족 외에도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디아스포라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이제 거주국에서
접점을 형성하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여러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1970에서 90년대 이 제일 코리안과 고려인의 교류의 변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일본에서 나온 지면이라는 이 특수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코리안과 고려인이 교류를 하는 양상을 통해서 일본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하고 귀화 정책을 비판하는 양상이 나타나고요. 이 밖에도 이제 교류로 인해서 신문기사, 잡지 단행본 등 다양한 형태로 이제 영향을 끼친 실질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거주국의 다양한 소수민족과 새롭게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거주국에서 디아스포라 연대를 형성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모습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주 적절하게 또 끝났는데요. 예, 곧 이어서 그 발표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고려대 이정화 선생님께서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이정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이정화입니다. 오늘 발표 굉장히 흥미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이제 발표되었던 그 삼천리 민도 청구에서 이제 고려인의 어떤 문화사적 측면이라든지 그런 기사 혹은 이제 제일 코리안과의 어떤 교류 양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그런 디아스포라 간의 연대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해 주신, 그러니까 다루어 주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느낀 그 소소한 질문 이제 두세 가지 네,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그 제일 코리안과 이제 고려인의 문화 비교적 그런 양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이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뭐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성은 고려인, 즉 뭐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름은 러시아식으로 바꾼다든지, 뭐 일본에서의 그 제일 코리안들의 경우에서는 뭐 아예 이제 조선식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통명을 사용하는 등 그런 이제 어떤 약간의 차별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뭐 고려인과의 비교 부분에서 제일 조선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이제 고려인을 다루는 이제 기사 내용에서 역사 문제를 다루거나 뭐 강제 이주 및 일본의 역사 책임 문제를 이제 다룬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일본의 어떤 역사 책임 문제를 비판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이용이랄까 조금 이제 활용이 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소소한 질문인데요. 이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삼천리 민도 청구처럼 이렇게 그런 이제 다양한 문화적 그런 양상을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문화적 측면을 이렇게 발신하고자 한 이런 잡지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고려인 사회에서도 이런 독자적인 민족적 의식을 나타낼 만한 그런 어떤 문화 자료라든지, 네, 그런, 네, 뭐, 언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잡지 형태로든 아니면 뭐, 네, 어떤 형태로든 네, 그런 어떤 자료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네, 궁금했습니다. 네, 이정환 선생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순서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코리안,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제일 교류에 대한 또 제일 코리안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뭐 아까도 아까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일 코리안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지면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민감한 모습을,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하는 가장 큰
지점이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어차피 같은 민족이고 실제로도 같은 민족인데 근데 이름은 정말 하나의 일본, 그러니까 이 소련, 그때 당시 소련이, 삼천리 당시 소련이었으니까 소련에서 이런 소수민족의 이름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 보면은 소련에서는 소수민족을 얼마나 우대해주고 있느냐. 물론 조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이런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소수민족이 이 소련이라는 지역에서는 얼마나 존중받고 있느냐라는 걸 비교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왜 우리는 제일코리안들은 왜 이름 귀화를 할 때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귀화를 하러 갔을 때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영호니까 뭐 이 뒤에는 이라는 성을 그대로 지키고 뒤에는 뭐 일본식으로 바꾸고, 뭐 고려인식이라면 이런 식이었겠죠. 하지만 근데 막상 귀화를 하러 갔을 때 그 담당 부처 직원이라고 하죠. 담당자가 실제로 권유를 할 때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꾸라라고 권유를 실제로도 한다. 담당 부처에서도.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다. 저 방침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어째서 소수민족을 이렇게 우대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귀화를 하게 되는 게, 그 다음에 그 귀화를 하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일본인이 척을 하기 위해 귀화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름을 하나 더 넘어서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소련 플러스 뭐 미국, 중국도 그렇고 거기서 거주국의 국적을 취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마치 일본 국적을 취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말하면은 뭐 매국노 뭐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특수한 나라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원흉인 일본의 국적을 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거주국의 국적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일본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직접 비교를,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체제에 대한 비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게, 이름이 이제 매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역사와 강제 이주 등등 역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일코리안 잡지를 연구하다 보면 꼭 나오게 되는 지점인데, 사실상 일본 비판인 거죠. 역사를 통한 일본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 얘기를 다루면서 왜 우리 민족이 해외로 이렇게 이산되게 흩어지게 되었고, 고려인, 그리고 실제 일제강점, 여기서는 제가 이제 교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항일운동, 그다음에 뭐 신안촌 이야기,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당시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전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담론들을 보다 보면 역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일제강점기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면서 일본을 비판하는 양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코리안 잡지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비판 특성을 오히려 이제 제일코리안과 고려인의 역사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당시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일본 비판을 하는 매개로 활용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매체가 있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파악하지 못한 매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러시아어로 나온, 특히 한국에서 아직 선행 연구에서는 러시아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코리아, 삼천리 뭐 민도 청구처럼 거주국의 언어로 발행된 매체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어가 가능한 연구자의 수가 일본어가 가능한 수가 현격히 적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레닌키치라는 한글 잡지, 그러니까 선봉 레닌키치 이렇게 연결되는 카자흐스탄에 발행됐던 한글 잡지가 한글 신문이죠. 한글 신문 연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키치라는 신문 연구가 사실, 그리고 거기에 그 지면이 고려인이 의견을 발신했던 주된 담론의 장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잡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데,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지만 찾아보면 러시아어로 발행된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근거 없는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말 발표 내용도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앞으로 논문으로 완성시켜서 발표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앞으로 이제 연구 가능성으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 5분 정도 시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음번 조수연 선생님 그 발표하고도 약간 이렇게 주제 면에서 연결도 되고 할 것 같아서요. 조수연 선생님 먼저 발표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표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일본학 연구소에 계신 조수일 선생님이시고요. 발표 주제는 제1디아스포라 지식인이 구축한 공론장과 그 역할, 개간 삼천리를 중심으로입니다. 예, 조수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본학 연구소 조수일입니다. 네, 먼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PPT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네,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이 구축한 공론장과 그 역할, 개간 삼천리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사실 이게 구상 발표에 가까운 거고요. 지금 이영호 선생님이 고찰하신 것처럼 개간 삼천리라든지 청구, 민도 등 좀 이런 잡지들을 정치하게 독해한 다음에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훑어보는 정도로만 하면서 어떻게 이 개간 삼천리를 가지고 좀 우리 연구소의 아젠다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찰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담은 글입니다. 이영호 선생님도 전문가이시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신재민 선생님께서도 이 민도를 중심으로 또 박사 논문을 써주시고 또 그 연구하신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제 발표라고 할까요? 그런 구상을 들으시고 질문보다는 가능하면 그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하딜 영국의 지식인사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이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의 학술 성과, 주체적인 공론장 만들기의 실천인 잡지 미디어에 초점을 맞춰서 이 한일 양국에 미친 이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의 역할과 그 위상을 살펴보고자 구상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해명하기 위해서 개간 삼천리 전 50건 이걸를 다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이 개간 삼천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이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이 1975년부터 87년까지 한 13년간 어떤 방식으로 주체적인 공론장 만들기 구축을 했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과 함께 어떠한 사회 역사 문화적 담론을 생산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인데요. 최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림대학교에서 이 개간 삼천리 해제집을 8권을 발행한 바가 있고 한림대 일본학 연구소의 HK 교수로 계신 전성곤 선생님께서 Doing Chinese 개간 삼천리 가교 차연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단행본으로 간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개간 삼천리를 비롯해서 이영호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대로 오늘 발표해 주신 바대로 제일문의 민도라든지 개간 청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이 제일 디아스포라의 커뮤니티와 정체성, 문학 텍스트, 교류, 나아가서는 그들에 대한 일본 사회의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할 생각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이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 오늘까지 아직 검토를 다 못했지만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개간 삼천리를 논할 필요가 있을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의 소재를 재정립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잡지 매체가 어떤 역사적 현안에 주목했고 또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활자화했는지 드러냄으로써
한일 지적 네트워크 연구의 새로운 지점을 제시하고 싶은 포부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왜 개간 삼천리인가인데요. 1970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제일 디아스포라 사회가 분단된 어둠이 드리워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일본어 공론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도 한 이 명암이 두드러진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이 일본어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간 삼천리는 그 창간호의 김지아를 둘러싼 한국의 상황을 특집으로 구성했고,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일본의 지성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또 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의 공유가 가능했던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이 7, 80년대 제일 디아스포라와 한일 지식인 간 지적 교류의 지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분 선생님께서 이 개간 삼천리는 제일조선인이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일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담론의 장이기도 하지만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이 한국 젊은이들의 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화 요구와 시인 김지아에 대한 사형구형 등 요동친 한국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이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 한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번역하였다. 이 번역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도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이 개간 삼천리가 이렇게 끌어모으는 몽세주 작업하는 그런 담론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이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이 당대 현안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자 했는지 7, 80년대의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과 한일 지식인 간에 어떤 지적 교류가 있었는지 추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을 동반하면서 이 목소리를 모은 개간 삼천리의 운동은 이 반일과 혐한의 극단화된 단절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한일 교류의 역사를 발굴하고 또 그것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75년 2월에 창간해서 87년 5월에 종간하기까지 13년간 이어져 온 개간 삼천리는 강재현, 김달수, 김석범, 박경식, 윤학준, 이진희, 이철 이 7인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창간하였습니다. 김석범은 그 25집 25호 이후에 자진해서 강재현, 김달수, 이진희 등의 그 한국 방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편집위원회에서 이제 나가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 개간 삼천리의 지면을 통해서 강재원이 이 종간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만장 했던 본제 편집에 관여하며 편집부의 사토 노부유키 씨와 위양복 씨의 마음고생도 이만저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토 씨는 본사 유일의 일본인으로서 창간 이래 우리와 함께 고락을 함께하였습니다. 라고 밝혔고, 또 사토 노부유키 역시 이 삼천리사의 사무소가 신주쿠의 한 빌딩에 마련된 게 74년 9월, 그리고 이듬해 2월에 창간호를 내기까지 편집위원들은 주 1회 모여 편집기획, 원고 의뢰를 비롯해 원고 정리, 교정 등 당시 생초짜였던 나의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밝혔듯이 이 편집위원 7인 외에 사토 노부유키라고 하는 인물이 창간부터 편집부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잡지 발간을 위한 실무를 담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진희 선생님의 회업이라고 하는 자서전과 비슷한 손녀에게 그 알리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 해업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도 를 둘러싼 각주 7회도 달았지만 이를 둘러싼 에피소드 곡절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토 노부유키 씨라고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는 삼천리의 편집을 거의 주도했다라고 하고, 그 일본에서도 최근에 이 작년이었나 이 사토 노부 저도 참석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 삼천리에 대한 그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또 저희 연구소에서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또 거의 이제 유일하게 그런 기억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개간 삼천리는 이런 다음과 같은 목적의식과 결의를 가지고 창간되었습니다. 이 조선을 가리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말한다. 아름다운 산천 조선이라는 의미이다. 잡지 개간 삼천리에는 조선민족의 영원인 통일의 기본 방침을 제시한 1972년의 7.4 공동성명에 의거한 통일된 조선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바람이 담겨 있다. 일이 대수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조선과 일본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 상호 간의 이해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를 놓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제1동포 문학자와 연구자들의 연결을 넓혀갈 것이다. 또한 일본의 많은 문학자, 연구자와의 유대를 강화해 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독자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그것을 본지에 반영시킬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우리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어떤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에 합의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은 당시에는 정말 파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 개간 삼천리가 창간된 75년 시점에 있어서도 편집위원회가 잡지명이 그 뜻을 담을 정도로 여전히 선명한 길잡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개간 삼천리라는 일본어 공론장을 구축한 이 제일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이 분단된 조국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 창간사는 총 8회 재수록되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표방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서와 한반도 내부의 내막을 알 수 없는 정치적 움직임의 역량과 그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91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2002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2018년에 이미 굉장히 오래된 기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져 왔으며 또 앞으로도 견지해야 할 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위한 기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개간 삼천리 편집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길을 사유하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국가 민족 상호 간의 이해와 연대 도모의 의지를 피력하며 공론장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 실천을 위해 제일디아스포라 지식인 간의 연계하고 또 일본 지식인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독자의 목소리까지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창간사의 명기한 이런 목적의식과 자세는 13년간 이어진 이 발자취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우 특집과 가교, 그리고 온돌방 2호부터 이제 독자의 목소리를 담은 온돌방이라는 코너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이 창간사를 통해 내건 조선과 일본의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를 다성의 여러 목소리를 통해서 통찰했습니다. 또 잡지 미디어의 편집 방향과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게 바로 연재, 대담, 정담, 좌담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총 32건의 연재를 진행했고 또 42번의 대담, 정담,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지식인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의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마에다 야스히로 마이니치 신문 서울 지국장의 보고가 21회가 있었고 KI라고 하는 익명의 논자에 의한 서울 보고가 11회에 있었습니다. 저 KI라고 하는 익명의 논자가 누구인지 혹시 나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를 통한 동시대 한국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졌고 또 김지아, 김윤식, 백낙청, 박형규, 청관우, 기련모, 최옥자, 김윤주, 송건호, 성민혁, 최강석, 강만길, 이현희와 같은 한국의 지식인의 목소리가 번역돼서 해설과 함께 게재됐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미 이때 뭐 언택트의 시대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언택트의 시대였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언택트 시대 당시에 시대에 이런 번역이라고 하는 바이어스 매개를 통해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월경하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여기엔 담지 못했지만 뭐 특집 뭐 김지아 뭐 이 당시에 뭐 조선 통일을 위해서 교과서 그러니까 82년과 86년에 교과서 문제, 일본 검정 교과서 문제가 있었고, 또 김지아라든지 한국의 민주화 운동, 또 3.1 운동, 뭐 4.19와 같은 당대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특집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뭐 NHK의 조선어 강좌를 설치하는 그런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개간 삼천리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연재가 다양한 연재가 1호부터 50호까지 이어졌는데, 이런 연재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참여했던 필자들, 저번에 가무라 미나토 선생님 그 소장님 대담에서도 나왔지만, 이 조 쇼키치라고 하는 그 한국 문학 연구자분께서 썼던 이런 것들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릴레이 연재, 교과서 속 그 조선, 일본의 교과서 속의 조선이라고 하는 것들에서도 뭐 이런 연재들이 갖는 의미, 이런 여기에 연재자로서 참여했던 분들의 뭐 오무라 마소 선생님들 포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에다 야스히로라든지 KI와 같은 그 익명의 그 논자 그런 보고의 의미는 또 무엇이 있는지, 또 대담도 뭐 츠루미 슌스케라든지 김달수가 그뭐 7호까지 쭉 그 일본의 대표적인 그 당대의 지식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눈 이 흔적들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볼 계획입니다. 또 하나 뭐 번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박형규 백낙청의 그런 좌담회, 그다음에 청관우 기련무의 그 대담이 번역이 돼서 실렸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뭐 김지아라든지 뭐 김윤식의 글, 백낙청의 글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좌담의 뭐 함석헌의 글들, 뭐 시알과 소리에 실린 거였는데, 그리고 뭐 창비에 실린 그 백낙청의 글들, 이런 그 원문들을 여기서도 이제 완벽하게 다 그 전체가 번역돼서 게재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번역돼서 실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 그다음에 한국에서 뭐 강만길이라든지 그런 한국사회 연구라고 하는 잡지라든지 그런 CR의 소리라든지 창비라든지와 같은 것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왜 이런 글들을 굳이 선정해서 번역을 해서 실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원문들을 뭐 지금 찾아놓고선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것과 그 개간삼천리에 실린 글들을 비교해서 이제 읽으면서 좀 그리고 또 이런 그 글들이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면서 그 개간삼천리에 번역돼서 실렸다. 그리고 또 누가 번역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 해설에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살피면서 개간삼천리라고 하는 일본어 공문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의 그런 공문장 만들기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그 82년과 86년에 이런 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이현희 선생의 그 1교과서 역사 왜곡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전체가 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동아일보에 실렸던 86년 7월 14일부터 15, 16일 상중하로 나눠서 실렸던 이런 뭐 신문 기사들도 한번 겹쳐 읽기를 하면서 좀 앞으로 좀 읽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런 한일 지식인과의 교류 네트워크로서의 개간삼천리의 의미를 좀 도출해 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일 디아스포라에 대한 뭐 기존 연구는 뭐 문학 연구, 또 일제 강점기의 이주 문제, 해방 이후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문제와 민족 교육 차별, 권리 획득 문제, 어떤 생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탈냉전기 한국 사회에서도 디아스포라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제일 코리안이 디아스포라, 제일 동포, 뭐 제일 코리안이 디아스포라로 호명되었고, 또 이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또 유대인과 달리 일본 제국주의, 동서냉전의 역사적 환경과
세계의 정치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존재로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월경과 그 이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그저 부정적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순혈주의와 단일 민족의 공통체 관념을 추월해서 오늘날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긍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담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간 삼천리는 논의의 현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제일 디아스포라 담론의 틀에 확장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과 한일 지식인 사이에 3자 간에 있었던 이런 지적 교류의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더불어서 제일 디아스포라 지식인들, 특히 사학자들의 학술적 성과와 담론이 한일 사회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가능하면 또 어떻게 전유되었는지 그 위상과 의미 또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재민 선생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토론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맡아주실 분은 고려대 신재민 선생님이십니다.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점은 좀 단편적이기도 하고, 방금 이제 제 화면이 이제 2개라 가지고 약간 옆을 보고 있는 것 같을 수 있는데 잘 보고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삼천리라는 잡지는 제일 코리안 사회에서는 결코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잡지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의 계절이고 남북에 있어서는 분단이 남북 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화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이 최전선에서 남북의 어떤 이념 토상의 대립장이 되었던 시기에 간행된 잡지이고 제일 대표하는 공론장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연구가 필요했는데 12년의 긴 세월 동안 간행된 잡지다 보니까 여전히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일단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표는 이제 한일의 지적 네트워크, 당시의 지적 네트워크에 주목해서 제일의 역할과 이것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볼 때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제일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전체의 어떤 가교로서의 영향, 그리고 이제 어떤 민간 교류의 기점이자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 현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궁금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언급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자면, 이제 참관사에서 그 삼천리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가교라는 의미에 더해서 이제 우리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서 상호 간의 이해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를 놓고자 한다.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제1동포 문학자와 연구자들이 연계를 넓혀갈 것이다. 또한 일본의 많은 문학자, 연구자와의 유대를 강화해 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독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본지에 반영시킬 것이다. 이 독자의 목소리라는 지점은 이제 제일 코리안 사회에서 이제 나오는 달성적인 목소리를 자기들이 어떻게 살려보겠다 하는 지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해놓고 항상 보면 한국 지식인들, 한국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삼천리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뭐 대립의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그 조속년이랑 민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나가서 이제 정치적으로 발언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시대적 문제도 있을 것인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제일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에서의 입지를 천명하고 가교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어떤 의지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조국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들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늘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국과 제일을 같은 위치에 놓고 이제 일본 지식인들과 교류해 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난 것 같은데,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부분에서 연결된 거고, 아까 분명히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남북,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 제일 코리안과 교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창 정치범들 문제도 시끄러울 때고, 간첩 문제, 특히나 이제 제일하면 조총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어떤 시대적 인식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었는데, 발표하는 데서 언급하신 인터뷰나 대담 자담회에서 잠깐 나왔는데 백낙청을 보긴 봤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거 외에 이제 한국인 지식인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있는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나 가능하다면 있으면 이제 K1이라는 익명의 논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지가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는 이제 지명관 선생님의 TK 생이라는
그 가명으로 세카이에서 연재한 글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연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한국에 살면서 이제 투고를 그쪽으로 한 건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 정체는 아마 그렇게 쉽게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쉽게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뭐 지명관 선생님이랑 연관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뭐 제가 다 모르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독자의 목소리, 이 온돌방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자신들이 조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어떤 그 포지셔닝의 전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직 다 이 삼천리를 꼼꼼하게 읽지 못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그런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관점도 견지하면서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를 읽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온돌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물론 거기에 비판에 대한 그 한국 방문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담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편집위원회와 편집부에서 다양하게 이제 날라 들어오는 우편으로 오는 그 독자들, 뭐 제일 독자들 말고 뭐 일본인 독자들도 포함을 해서 그런 독자들의 목소리를 선별해서 또 실른다라고 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겠다. 라는 뭐 말씀, 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뭐 백낙청 등 이런 한국의 그런 지식인들과 직접적으로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하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도 그러니까 왜 이런,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뭐 그 당시에는 이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사토 노부유키 선생님 같은 분들의 좀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직접 어떤 그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하지는 않았을까? 뭔가 누군가가 가교가 되는 인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KI는 이거 제가 계속 뭐 궁금한 건데 이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사또 선생님이라든지 물론 그 문경수 선생님이라든지 고이삼 신간사 대표님한테 또 여쭤봐도 또 알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제 쓰여지는 내용은 한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그 한국인인지 아니면은 일본인인지 그런 거는 좀 저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앞으로 좀 그러니까 TK생 그 지명관 선생님하고는 작고하신 지명관 선생님하고는 관계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 혹시 뭐 히로세 선생님도 여기 뭐 참석해주고 계신데 히로세 선생님께서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면 또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 지금 전혀 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이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음성 켜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로스 요이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말씀도 안 네. 드렸는데. 다시 한국에서 한국 사회 상황을 일본에서 소개한 사람 중에서는 저도 뭐라는 사람은 KIC입니다. KIC는 당시 한국에 있었던 사람라는 정보만 저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KIC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기아이시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마에다 씨 등은 조스일 씨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토 노부유키 선생님이라든지 뭐 거기에 삼천리에 관여하셨던 분들도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KIC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 그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분들도 언급은 하지 않지만 네. 사실이 네. KIC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일본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람의 이름도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알지만 네네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예. 조소희 선생님 끝나신 겁니까? 예, 저는 예. 그럼 신재민 선생님 혹시 추가 질문이나 뭐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아니요, 저 추가 질문은 딱히 없고 이제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삼천리 연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대담 자담회를 가지고 민도 분석하신 또 연구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그 참고를 많이 해서 진짜 아직 전혀 뭐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지금 손을 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재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요. 추가 질문 다른 분들 뭐 세 분 선생님 아무한테나 괜찮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닌가? 네, 혹시 히로세 선생님 더 예. 말씀 히로 선생님? 있으신지 모처럼 참석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조수희 선생님이 발표를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의 하나는 개간 삼천리는 지식인 한일 간의 지식인의交流를 각교한 잡지라고 조수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실제 개간 삼천리에서는 많은 한국인 지식인이 대답 말이나 문장이 번역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개간 삼천리의 실은 한국인의 목소리는 지식인의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한국인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이런 일상생활이나 그리고 이른바 보통 한국인 시민이 얼굴이 보지 못했습니다. 실은 1970년대에는 일본 사회에서는 잘 아는 한국에 있는 박정희, 김대중, 김지하 그 세 명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데모를 하거나 그리고 도전을 하거나 이런 한 의미로 이호만 민족이라는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은하스들이 1982년에 한국에 간 이후 김은하스들은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는 개간 삼천리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국인이 이호만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정했다는 자기 비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의미에서 개간 삼천리의 거류를 볼 때 지식인이 거류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거류는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선별된 지식인들의 목소리만 싣고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 싣지 않았다라는 점도 견지하면서 연구. 네, 그리고 개간 삼천리 중에서는 보통 한국인이 모습을 전한 유일한 코너는藤本拓海 씨의 사진입니다. 네네네.藤本 씨의 사진만 한국인의 당시의 일상생활을 일본 사회에 소개한 유일한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제안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 죄송한데 네. 올라가야 돼가지고. 네? 네네네. 예. 저희도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해주신 세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에 응해주신 김보현 선생님, 이정환 선생님, 신재민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구 발표장 총회에 참석 부탁드린다는 채팅장 메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